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구당 김준현입니다. 네. 왜 구구화제 이야기 하시려고? 오늘이 99회입니다. 아, 네. 회차를 맞추다 보니까 다음에 100회를 기다리는 마음. 다음에 100당입니까? 처음으로 한 글자입니까? 그건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요. 네, 오늘은 구구당이라고 해서 99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당 이름을 맞춰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99회라고 해서 한번 맞춰봤고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고 주제를 내걸고 네. 그럼 파스빈더 영화 아닙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언젠가 또 파스빈더 영화도 하고 싶고요. 네. 파스빈더 영화 중에 이제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지만 이건 그냥 타이틀로만 내걸고요. 부제는 우울의 바닥을 치는 영화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기분이 굉장히 우울할 때 코미디 같은 거 보셔가지고 이렇게 좀 반대로 만드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아예 그냥 바닥을 치는 영화를 보시는 편이세요? 바닥 치는 영화도 좋아하는 게 한번 실컷 울고 나면 혹은 몸서리 칠 정도로 뭔가 잔인함을 보고 나면 오히려 정화되는 기분 같은 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선정한 영화들이 저는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울한 감정이 들 때 오히려 바닥을 치면 여기가 바닥이구나, 더는 없구나 뭐 이런 마음 느낄 때도 있고요.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그런 쪽 영화를 골랐는데 이건 사실 핑계고요. 이 두 영화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두 편을 갖고 왔어요. 사실 이 불안이란 감정을 영화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심리 자체를 다루는 게 어렵지만 불안이라는 게 특히 그런데 이 두 편의 영화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너무 잘 다루고요. 또 일종의 약간 정신병리학적인 입장에서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불안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현재의 감정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뭔가 미래에 다가올 것이 어떻게 될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불안인데 그 불안이라는 건 사실상 미래와 현재 사이에서 어떤 그 마찰에서 생겨나는 굉장히 이상한 카오스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 감정을 이 두 편이 너무 멋지게 잘 그려낸 그런 탁월한 작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성복 시인이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해변에 시체 한 구가 떠밀려 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드는 파리가 있는데 그 파리가 어쩌면 시인의 자리일지 모르겠다. 시인의 자리라는 것은 제일 먼저 아픈 사람, 먼저 느끼고 아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아픈 사람이기도 하지만 먼저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가의 자리가 그 자리에 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화에서 다룰 주인공들이 평범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술가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탄광의 공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카나리아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탄광의 카나리아 같은 주인공들이 아마 오늘 이 두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두 영화는 엔딩이 압도적입니다. 저희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데 두 편 모두 엔딩이 너무 탁월해서 그런 포함한 것을 확인하시려면 직접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안이라는 걸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을까? 영화적 그 완성도를 통해서 영화적 기법을 통해서 불안을 표현할 수 있지만 두 영화 모두 시각적인 기법으로 불안을 아주 그 절묘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각적인 그 자료들로 불안을 표현했는가 그 자료들을 제가 1분 브리핑으로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는군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시회 온 것 같아요. 네. 일단 딱 보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큐레이터가 되어서 멜랑콜리 전시회라는 걸 기획을 한다면 어떤 그림들을 넣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두 영화에서 연상되는 혹은 두 영화에 나왔던 그림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합해보면 전시회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PD님이 채워주시겠죠? 이제는 지금 그림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멜랑콜리에 대한 제일 유명한 그림 두 편을 꼽으라면 저는 디러의 멜랑콜리와 그렇죠. 뭉크의 멜랑콜리 두 작품을 볼 수 있을 텐데 어쩌면 디러의 작품이 테이크 쉘터의 그 분위기를 압도한다면 뭉크는 멜랑콜리아의 분위기를
표현해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두 개, 세 개 있는 것 같은데 네. 멜랑콜리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림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워낙 이 감독 자체가 예술적인 식견 같은 것들을 취향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중간에 말레비치의 기하학적인 도형의 그림이 있는 것들을 다 주인공이 걷어치우고 네. 거기 어떤 맞습니다. 그림을 넣는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간 이 그림이 브렐의 눈 속의 사냥꾼 그리고 존 에버릿의 오피리아 그리고 카라바초의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일 텐데 이따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아마 그림은 이 오피리아일 것 같아요. 저 멜랑콜리아의 포스터 이미지가 바로 존 에버릿의 오피리아로부터 온 그림일 테니까 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멜랑콜리아의 세계를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테이크 쉘터 영화를 보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그림이 막스 에런스트의 셀레베스였어요. 네. 셀레베스가 사실은 그 수단의 곡물 저장 탱크를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코끼리 셀레베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코끼리의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거대한 통 같은 게 어쩌면 주인공이 짓고 싶어 했던 방공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쩌면 막스 에른스트의 셀레베스는 1921년 작품인데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시작을 알린 작품이라고 본다면 네. 테이크 쉘터의 주인공이 겪었을 심리적인 상태, 뇌 속의 상태가 어쩌면 저 그림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셀레베스를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감상법일 것 같습니다. 네네. 카라바조는 어떻게 가져오셨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잖아요. 카라바초의 네. 그림은 사실은 주인공이 사실 이 그림의 핵심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인데 사실은 골리앗의 머리가 아니라 카라바초 그림 그리는 자신의 머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자기 파멸적인 욕구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이미지도 사실은 멜랑콜리아의 세계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들을 한번 쭉 보시고 영화를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영화들도 있고 영화 속에서 그런 참 미술 작품들도 있고 아니면 떠올리시는 작품들도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고급져서 네. 100회를 맞이한 어떤 마음 같은 게 그렇죠. 담겨 우아한 느낌이 있죠. 있습니다. 네. 큐레이터 김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I'm afraid of that stupid planet. And it is not going to hit us. You promise? Sometimes I hate you so much. I'm afraid that the planet will hit us anyway. 네, 멋지게 소개해 주셨는데 먼저 영화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 멜랑콜리아부터 하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아까 좀 전에 두 개의 영화 모두 엔딩 장면이 참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멜랑콜리아는 오프닝도 굉장히 그럼요. 의미심장한 그 장면들이 많은 게 네. 오프닝에 한 몇 분 동안을 보고 있으면 사실 이 영화의 모든 장면들을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프닝에 이게 뭐지라고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던 장면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영화를 다 보신 다음에 반드시 오프닝을 다시 보기를 권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이후에 펼쳐져 있는 어떤 그 장면들을 다 하나씩 이미지적으로 압축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꾸로 돌린 것 같은 장면도 있고 네. 갑자기 뒤에서 새가 떨어지기도 하고 말이 뒤로 서서히 무너지듯이 앉기도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나온 음악이 트리스탄과 이졸데 바그더의 서곡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그너 악극의 어떤 저 서곡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형식이 있는데 서곡이 이후에 어떤 주제들을 압축해서 그 앞에 제시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죠. 그 오프닝 장면 자체가 이 영화의 바그너 악극에서의 서곡이 쓰여지는 그런 맥락을 차용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사실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다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감독이 이미 오프닝에서 네.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볼 때 제임스 본드가 죽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액션을 보지 않느냐. 그래도 액션을 충분히 즐기지 않느냐. 마찬가지다라고 이 그 앞부분에 대해서 말한 적도 있는데요. 네. 이 뒷얘기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라스 폰 트리에는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고 평생 불안증에 시달린 겁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렇게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만 나도 3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안에 떨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멜랑콜리아를 만들기 전에 이 우울증 같은 것이 굉장히 증세가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한 것이 이 영화의 모태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이 되는데 오히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대단히 침착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세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워낙 낮고 에너지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것인데 이 멜랑콜리아의 2부를 보시게 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영화가 왜 두 개의 부로 나눠져 있는지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1부는 저스틴의 이야기, 2부는 클레어 이야기, 두 개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병리학적인 두 개의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 부 그렇게 볼 수 같기도 해요. 있죠. 네, 네. 왜냐하면 앞쪽은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사회적인 억압 때문에 우울함이 생겨난 저스틴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클레어는 삶이 너무너무 불안한 사람이 느끼는 불안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불안과 사회 외적인 불안의 두 가지 증상 같은 것들을 1부와 2부로 보여주려고 하는 감독이 어쩌면 병리학적인 그런 영화 같은 네.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구조가 이제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와 2부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로 가장 이제 뭐 효시처럼 느껴지는 굉장히 강력한 영화가 있다면 바로 사이코인데요. 네. 사이코로 보다 보면 주인공이 돈을 강탈해서 훔쳐서 달아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후반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화의 일부는 저스틴이라는 여자가 언니인 클레어의 대저택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깽판 치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2부까지 다 보게 되면 2부는 지금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해성이 다가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1부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대체 이 결혼식의 거대한 카오스는 무엇인가? 그녀는 왜 저러는 것인가? 등등을 생각하게 되는데 2부까지 다 보면 1부는 말짱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1부에 있었던 사건이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이라는 건 인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종의 번영을 상징하는 사건인데 그 결혼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부조리 가득하고 카오스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2부의 상황 속에서는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부와 2부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영화의 모든 미학적인 원칙은 충돌에서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야기 자체가 지구하고 해성이 충돌하는 이야기인데다가 형식적으로 1부와 2부가 충돌하고 1부에서는 언니가 동생을 돌보는데 2부가 되면 동생이 언니를 돌보는 상황으로 바뀐다든지 1부에서는 샤워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 욕실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든지 근데 반대로 2부에서는 목욕을 해야 될 상황에 목욕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도치시켜 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1부의 그 도무지 알 수 없는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 가득한 그런 것들이 2부에서는 그런 카오스가 사실상 내면화되고 그것 자체가 또 외면화돼서 지구 충돌로까지 이어지는 네. 그런 구조를 미학적으로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시각적으로 제일 잘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장면이 대저택의 정원에서 밤에 별이 두 개가 떠 있잖아요. 하나는 달이 있고 하나는 멜랑콜리아라는 혜성이 떠 있는데 그 두 개가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은 이 영화를 상징하는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고자 하는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감독의 시각적 맞습니다. 비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를 마치 어떻게 찍었냐면 이 라스 폰 트리에가 어떤 영화 운동 이런 걸로 가장 유명해졌던 것은 90년대 말에 도그마 영화라는 네. 건데 일부는 마치 도그마 영화처럼 찍었어요. 그 2부는 라스 폰 트리의 시기 어떤 기괴한 SF 재난 영화처럼 찍었는데 그런 형식적인 측면에서 두 개가 대비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 영화가 참 재난 영화 참 우리 많이 봤잖아요. 네. 우아하면서도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독창적인 탁월한 재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뭐 할리우드 재난 영화도 재밌는 거 많잖아요. 보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 왜 이렇게 할리우드 재난 영화들은 촐싹대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느리면서도 묵직하면서도 압도적인 서스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런 영화를 이런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역시 예술가이기 때문에 지구의 멸망, 우주의 멸망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은 사실은 할리우드 재난 영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멸망은 지극히 개인적인 멸망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죽을 거고 내가 없어질 텐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는지 무슨 상관이에요. 나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멜랑콜리아는 지극히 개인적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정말 우아한 바로 그렇습니다.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탁월한데 이런 영화를 만약에 해성이 다가와서 지구 충돌로 지구가 멸망하는 이야기라면 보통 이런 영화에서 반드시 다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통해서라도 전 지구주로 막 베이징에서 사람들이 막 놀라는 장면, 뉴질랜드에서 놀라는 장면 이런 거 막 넣어줘야 되고 급박하게 헤드라인 나와야 되거든요. 뉴스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해야 되고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외딴 시골에 있는 대저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영화는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지구가 멸망할까 아닐까를 손에 땀을 쥐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극도로 참혹한 마음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의 폐허 같은 심리를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의 붕괴를 바라보는 게 이 영화의 진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영화 제목이 이제 멜랑콜리아인데 멜랑콜리아가 우울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그런 해성의 이름이 또 그렇죠. 멜랑콜리아잖아요.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 자체에 이미 어떤 감독의 마음 같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우울증을 갖고 있는 극도의 마음의 붕괴를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자기 파괴적인 충동, 스스로를 멸하고 싶고 세상을 없애고 싶고 이런 마음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기 파괴적인 충동을 재난 영화적으로 번안해서 만든 게 이 영화 같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의 진짜 관심은 지구의 멸망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라고 망치를 땅땅땅 3번 두드릴 만한 대사가 있는데 저스틴 하는 얘기가 있죠. 네. The earth is evil. We don't need to grieve for it.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다. 지구는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굉장히 나쁜 행성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돼. 그래서 나 역시 없어져도 돼라고 하는 자기 파괴적인 이야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감독의 마음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영화가 이 직전에 만들었던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라스 폰 트리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도 언젠가는 다루고 싶은데요. 그 영화와 이 영화는 약간 이부작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감독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극단적인 우울증이 영화에 창의적으로 들어간 이부작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둘 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붕괴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남은 한 가족이 그걸 돌보게 됩니다. 그러다 관계가 역전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편이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걸 조울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증에 가까운 얘기가 안티크라이스트라면 멜랑콜리아는 라스 폰 트리의 우울증이 대변하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두 편이 대비가 되죠. 네. 카느 영화제에서 이제 커스틴 던스트가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샬롯 갱스브로는 이제 받지를 못했는데 저는 저스틴이 역할을 했던 그 커스틴 던스트뿐만 아니라 클레어 역할을 했던 샬롯 갱스브로 연기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갱스브로가 훨씬 더 네. 솔직하게 말하면 갱스브로가 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왠지 라스 폰 트리의 감독과 더 잘 어울리기도 하고 맞아요. 라스 폰 트리의 마음을 혹은 우울을 더 잘 표현하는 쪽은 갱스브로 쪽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하는. 안티크라이스트랑 합쳐서 약간 샤를로트 갱스브로의 어떤 그런 붕괴를 보여주는 내면의 그런 탁월하게 연기한 이부작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건 커스틴 던스트도 참 좋은 연기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연기적인 측면에서도 훌륭한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Is anyone seeing this? Told people what you've been doing. I know. I'm sorry. That's how you treat friends? Are you okay? Yeah, I'm fine.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테이크 쉘터입니다. 네. 이 작품도 진짜 좋죠. 근데 이 영화는 마이클 셰넌의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근에 할리우드에서 제일 빛이 나는 조연 혹은 주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이클 셰넌 아닌가 싶어요. 마이클 셰넌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이 뛰어난 연기로 각인됐던 것은 레볼루셔너리 로드인데 그렇죠. 네. 거기서도 약간 조연병을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한 그런 연기가 있었고 테이크 쉘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도 참 훌륭한 연기를 하죠. 이 테이크 쉘터에서 마이클 셰넌의 연기를 보면 말을 할 때 입을 굉장히 조금 벌리고 말을 합니다. 어떤 특징 같은 걸 보여주고 아내하고 얘기를 할 때도 눈을 마주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 같은 걸로 보여주게 되죠. 이 영화의 마이클 셰넌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세상의 병을 대신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굉장히 순수한 사람, 가장 예민하고 가장 순수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앓는 사람처럼 영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죠. 마이클 셰넌이 워낙 훌륭하고 이 영화에서는 압도적인 어떤 그런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시카 체스테인도 이 영화에서 저는 참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또 자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서 그 영향력도 굉장한 배우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시카 체스테인은 지난 한 5, 6년간 했던 배역들을 쫙 보면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연기를 했어요. 헬프에서는 부서질 것 같이 연약하고 제로 다크 서티에서는 진짜 강철로 만든 것 같은 인물이잖아요. 테이크 쉘터에서 이 제시카 체스테인의 연기를 보면 야
정말 뭐라 그럴까 저런 사람하고 결혼한 남자는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느낌. 너무 현숙한 사람이고 남편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당신은 극복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할 때 상대가 손을 잡아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남편에다 대고 앞으로 당신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수칙을 하나씩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현숙한 그런 아내로서 어떤 그 배우자로서 역할을 상대가 붕괴 상태에 놓였을 때 그게 남자든 여자든 서로 제대로 힘을 주는 그런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보여주죠. 이 뒷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아까 멜랑콜리아가 뒷얘기가 있는 것처럼 테이크 쉘터를 만든 사람은 이제 제프 니콜스인데요. 제프 니콜스도 영화 참 좋죠. 머드 같은 영화도 참 좋고요. 근데 테이크 쉘터를 만들 때가 한 2008년쯤이었는데 데뷔작을 내고 나서 데뷔작이 어느 정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하고 달리 본인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는 위치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아이도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그 순간이 너무 불안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이 있었는데 그때가 2008년이었고 그러면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굉장히 불안에 떨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에서도 그런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북극의 얼음 같은 게 녹아서 어떤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세계의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조짐들 그리고 개인에게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 모든 걸 다 잃으면 어떨까라는 불안들 이런 거를 섞어서 만든 영화가 이 작품이다. 네. 감독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감독이 만든 영화들의 제목을 떠올려 보면 네. 어떤 상태나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머드. 여기 테이크 쉘터지만 쉘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다음 영화 러빙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진창에서 살아남으려면 쉘터를 구하거나 러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혹은 머드팩을 하면서 뭐라고? 네. 그런 식의 감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짧은 단어 속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어떤 간절한 마음 같은 게 있는데 영화 속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자마자 악몽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바람에 막 천둥, 뭐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은데 나무가 막 흔들리는데 그걸 쳐다보는 어떤 시선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사실은 보면 영화 속에서 꿈이었었죠.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시작되게 되는데 영화에서 이제 악몽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악몽을 보게 되면 악몽이 멀리 있는 곳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와요. 처음에는 날씨였었는데 단순히 나무가 흔들리는 거였는데 그 다음엔 갑자기 개가 자신을 공격한다든지 그 다음엔 친구가 자기를 공격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아내가 자기를 공격하는 꿈을 연차적으로 꾸게 되죠. 이것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다 자기가 잃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굉장히 친한 친구, 아끼는 개,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등을 돌려서 자기한테 공격하는 상황을 극중에서 꾸게 되거든요. 이 상황들이 악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면 본인이 차에 있거나 집안에 있는데 바깥에서 뭔가 나쁜 것들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꿈을 꾸게 되죠.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굉장히 질환 같은 것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을 악몽으로 투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예언자 같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대해서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그 조짐을 알고 그걸 악몽의 형태로 미리 예지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화의 기교로도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현실과 환각 혹은 현실과 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초반에 비가 내리는 장면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샤워하는 장면. 다 이미지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굴착기 소리를 막 낸 다음에 그 다음 나온 소리가 재봉틀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장면들을 계속 이어붙이고 현실과 꿈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 꿈이 진짜 꿈이었을까? 네. 정말 현실은 아니었을까라고 계속 물어보는 듯한 기교로 그러다 이 영화를-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이 끌고 가다가 마지막 장면이 나오니까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남자 커티스가 왜 이런 병을 앓게 되었을까? 왜 자꾸 꿈을 꾸고 환각을 볼까? 원인은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원인은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긴 하지만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방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화가 스릴러처럼 보여요. 굉장히 영화가 무시무시하고 스릴러죠. 네. 그냥 원인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충격, 공포 같은 것들이 계속 보는 사람들의
긴장을 맞습니다. 더 맞습니다. 높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사실은 영화에서 잠깐 나오는데 엄마와의 사이에서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는데 엄마가 자기를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나는 내 딸을 무조건 지켜내겠다라는 마음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가 여기 말고 더 좋은 병원이 있다고 거기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영화 속에 잘 안 나오는데 끝까지 보고 나면 거기 엄마가 있기 And 때문이죠. you're at 35. You want to talk about that? 엄마가 그렇게 정신병이 발병해서 병원에 가게 된 게 몇 년도로 영화에 설정이 되어 있냐면 1986년도입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그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86년이라고 하면 체르노빌이 있었던 그런 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화 속에서 그 연도의 설정 자체도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바탕에 깔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죠. 중간에 형이 또 한번 나올 때가 있는데 형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한테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갔다 왔어. 형도 한번 갔다 와라고 하니까 다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 무의식에 지니고 있는 그 건드리지 않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건드리면 자기가 파괴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건드리지 않고 놔두고 싶어하는 본능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어떤 공포 같은 것들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모든 게 이제 집착되어 있는 것이 영화 속에 방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압도적인 일이 펼쳐집니다. 어쨌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너무 이상한 장면이 있을 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가이드만 해드린다면 그것을 마지막에 펼쳐지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커티스의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사만다의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딸의 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넷 중에 어느 하나냐 저는 물론 심증은 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이 제시카 체스테인의 표정 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엄청난 순간에 굉장히 결연하면서 다부진 표정 같은 걸 짓고 있거든요. 네. 놀라서 막 무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상황에서 어찌됐건 세 가족이 거대한 위협을 눈을 부릅뜨고 셋이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엔딩의 요소가 아니었을까. 답 맞춰보고 싶은데 네. 어떤 건지. 답은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 있을 그러니까 뿐인데. 서로의 답을 맞춰보고 싶다고 네.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는 그 장면에서 제시카 체스테인의 표정이 네. 어떤 말로 들렸냐면 그동안 당신이 틀렸던 게 아니었어 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더욱 이렇게 슬펐던 것 바로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정확하게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답을 맞추는 것은 네. 영화에서 너무 좀 그러니까 답을 맞춘다는 게 정답 있는 게 아닌데 세계를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고 영화를 네.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영화를 보는 혹은 세계를 보는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네, 두 편에 굉장히 뛰어난 영화가 있는데 네. 어느 걸 더 좋아하실지 약간 감이 오는데요. 한쪽이 더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네, 어떤 거죠? 멜랑콜리아입니다. 네. 멜랑콜리아의 도입부를 볼 때부터 이미 전 사로잡혔고요. 네. 영화를 만든다면 제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영화만이 할 수 있는 표현 방법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세계가 멸망나든 지구가 멸망나든 한 개인이 폐허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 그걸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텐데 가장 영화적으로 한 개인의 혹은 지구의 멸망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됐고요. 그리고 최고의 장면은 네. 한쪽으로 테이크 쉘터겠네요. 그렇죠. 몰아줄 수 없기 때문에 참 착해. 네. 테이크 쉘터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모호한 대체 이게 무슨 장면인가 싶은 모호한 마지막 장면을 최고의 장면을 꼽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정말 모호한 장면이어서 우리가 꼭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호한 것은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면서 우리가 그 모호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모호하지만 아름다운 엔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참 좋은 영화라고 전 전제하고 싶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테이크 쉘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멜랑콜리아를 꼽는다는 얘기고요. 네. 멜랑콜리아는 저런 영화를 저렇게 만들 사람은 진짜 라스 폰 트리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그리고 저런 재난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유일무이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고의 장면은 저는 사악하니까 역시 또 멜랑콜리아에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해, 동지는 사악해. 네. 네. 저는 뭐 분배 이런 건 모르고 몰아주고요. 네. 마지막 장면. 둘 다 사실은 마지막 장면이 너무 탁월한데
멜랑콜리아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 사람 진짜 영화를 마지막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완전히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네. 이 멜랑콜리아는 사실은 마음을 영화에서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주인공의 마음에 이입하도록 만들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입 자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면 와 내가 그 자리에 같이 그 세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압도적인 느낌을 받아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불안한 영혼을 잠식하다 우울의 바닥을 치는 영화들이란 타이틀로 네. 구구당 당수님과 함께 네.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구단 아니에요? 구구당 구구단이라는 그룹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죠. 네. 구구단. 상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설마 구구단이었었죠. 이 두 편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사실 엔딩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웠는데 엔딩 부분이 탁월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직접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BTV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